여러분 혹시 새벽 4시에 꿈에서 죽은 남편이 도망가라고 소리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그 목소리에 놀라 눈을 떴고 진짜로 목숨 걸고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만약 그 꿈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왜 제가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제 아들이 결국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한옥순, 올해 72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시외버스 운전대를 잡고 전국 팔도 구석구석 다니며 살았어요. 그때는 참 바빴습니다. 새벽 4시에 차고에서 버스 점검하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죠. 하지만 지금은 이 작은 해안 마을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낡은 집에서 반려견 콩이와 단둘이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집은 그리 크지 않아요. 마당에는 제가 손수 가꾼 상추며 깻잎, 고추가 자라고 있고 담장 너머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남편 도만이는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 도윤이는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한 뒤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오긴 하지만 어머니 건강하시죠? 라는 형식적인 인사뿐입니다. 제가 언제 내려올 거니? 라고 물으면 바쁘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고요. 사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밤마다 콩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도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도윤이는 제 품에 안겨 엄마, 나는 커서도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목소리조차 냉랭해졌어요. 아마 제가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점점 멀어져 간다는 쓸쓸함이 가슴 한구석을 차갑게 만듭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콩이는 제 발치에서 새근새근 잠들었고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50년 넘게 이 마을에 살면서 이런 고요한 밤을 수없이 보냈죠. 바람은 항상 바다에서 불어와 집을 감쌌고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저를 잠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남편 도만이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이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급작스럽게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여보, 위험해. 얼른 일어나.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박했어요. 마치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제가 물어보자 남편이 현관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보, 얼른 도망가.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해. 그 말과 함께 남편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을 뻗어 붙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조심해. 얼른 나가.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어요. 새벽 4시 무렵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고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해서 남편이 정말 옆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평생 그런 꿈은 처음이었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숨을 고르려는데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길게 울리더군요. 마치 누군가 휘파람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버스 기사로 평생을 살아온 저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민감합니다. 길에서 바람을 읽어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바람결이 분명히 평소와 달랐어요. 서늘하고 무거운 기운이 집 전체를 감쌌습니다. 남편의 꿈이 자꾸 떠올랐어요. 얼른 도망가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정말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가니 희미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가스 냄새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어 코를 킁킁거렸는데 분명히 가스 냄새가 맞더군요. 마치 보일러실에서 새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스 누출이라면 자칫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때 남편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얼른 도망가.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걸까요? 꿈이었지만 남편이 저를 경고해 준 건 아닐까요?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딸랑딸랑. 도어벨이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버튼을 누른 소리는 아니었어요. 마치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듯 불빛이 깜빡깜빡 거렸습니다. 낡은 도어벨이긴 하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 시간에 대체 누가? 남편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 더욱 무서웠어요. 급하게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어벨 화면을 들여다보니 현관 앞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약해서 잘 안 보이지만 뭔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현관 앞을 오가며 서성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벨을 누르지는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결심했어요. 얼른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콩이를 깨워 목줄을 채우고 급히 뒷문으로 나갔어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뒷마당으로 나오니 가스 냄새가 더욱 진했어요. 정말 누출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콩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갑자기 귀를 세우며 현관 쪽을 바라보고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평소 온순한 콩이가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마당 구석에 숨어서 현관 쪽을 지켜봤어요. 정말 누군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정확히는 안 보였지만 사람의 그림자가 현관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작업하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하는 금속 소리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의 꿈이 정말 경고였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 집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야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가스 냄새도 점점 옅어지더군요. 그제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저를 구해준 것 같았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무서웠어요.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콩이를 꼭 안고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외로움과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어요. 그날 밤 제 삶에서 가장 고요해야 할 새벽이 서서히 낯선 공포로 물들어갔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이 마을이 갑자기 낯선 곳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편의 도움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이제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다짐도 들었습니다. 아침 8시 정각, 현관벨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엔 평소처럼 정상적인 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간병인 윤다연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다연은 항상 깔끔한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 바지를 입고 왔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화장도 연하게 해서 신뢰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어요? 다연은 늘 그랬듯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손에는 보온병과 약상자를 들고 있었죠. 지난 3달 동네 이웃 소개로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제 건강을 체크하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었거든요. 혼자 사는 제게는 참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응, 그런데 어젯밤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제가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하려 하자 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좀 굳어 보였지만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요즘 날씨가 변해서 가스관이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그런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다연은 능숙하게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고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어요. 구기자차였는데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제가 차를 마시는 동안 다연은 제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내일 아침 10시에 보일러 점검 기사가 오실 거예요. 다연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왠지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보일러 점검이요? 작년에 했는데. 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특히 어제 가스 냄새도 났다고 하셨으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꼭 집에 계셔야 합니다. 다연의 말투가 평소보다 강했어요. 늘 괜찮으시면 시간 되실 때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던 다연이 이번엔 꼭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지만 제 안전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을게요. 네, 그래 주세요. 기사분이 QR코드도 주셨는데 여기 찍어보세요. 다연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QR코드라는 게 정사각형 안에 복잡한 점들이 찍혀 있는 거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연이 설거지를 하고 방을 정리해 주는 동안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부동산 중개인 박주혁이었습니다. 지난달에 한번 왔던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말도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주혁입니다. 혹시 집 매매건 더 생각해 보셨어요? 주혁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급해 보였어요. 마치 뭔가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급하지 않으니까. 아, 그런데 어머님, 요즘 바닷가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지금이 꼭대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파셔야죠. 주혁의 말이 점점 빨라졌어요. 평소 차분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연세를 생각하면 이런 외진 곳보다는 시내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의료진도 가깝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으시고요. 전화 너머로 다연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맞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지잖아요. 두 사람의 말이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겹쳐졌습니다. 다연은 보일러 점검을 꼭 받으라고 하고 주혁은 집을 팔라고 재촉하고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 의견을 물어보고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던 사람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아, 그런데 어머님, 내일 점검 받으시는 동안 저희가 집 시세도 한번 더 정확히 알아볼게요. 요즘 워낙 시세 변동이 심해서요. 주혁이 전화를 끊은 후 다연이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많이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도윤 씨도 서울에 계시니까 가끔 올라가셔서 함께 지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연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뭔가 간절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글쎄요라고 대답하자
다연은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웃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기사님 오시니까 꼭 집에 계세요. 그리고 혹시 또 이상한 냄새나 소리가 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다연이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콩이는 다연이 있는 동안 내내 방 안에 숨어 있었는데 나간 후에야 나와서 제 곁에 앉았습니다. 평소 사람을 좋아하는 콩이가 왜 다연을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후 내내 어젯밤 일과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스 냄새, 깜빡이던 도어벨, 서성이던 그림자, 그리고 다연과 주역의 재촉. 각각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모두 연결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이웃처럼 친근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낯선 기분이었어요. 마치 저만 모르는 뭔가가 제 주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점점 더 진해져 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콩이를 데리고 마을 아래쪽 카페로 내려갔어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나온 길이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더군요. 바닷바람이 시원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바다양 카페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인데 제가 가끔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는 곳이에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니 알바생 선아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콩이도 데리고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나래는 25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아가씨예요.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카페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참 상큼해 보였어요. 대학교에서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방학 때마다 이 카페에서 알바를 해요. 저한테는 손녀 같은 아이라 늘 반가웠죠. 나래야, 커피 한 잔만 부탁해. 네, 할머니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로 내려드릴게요. 콩이 물그릇도 가져다 줄게요. 나래가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오늘따라 파도가 거세게 치고 있었는데 마음속 불안함과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콩이는 제 발치에 누워서 조용히 쉬고 있었고요. 할머니, 왜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나래가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역시 젊은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요. 제가 괜찮다고 대답하려다가 문득 나래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어젯밤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나래에게 새벽에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가스 냄새, 도어벨이 깜빡인 것, 현관 앞을 서성이던 그림자까지 모든 걸 말했죠. 나래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도어벨에 녹화 기능이 있나요? 요즘 나오는 건 다 저장이 되거든요. 글쎄, 잘 모르겠어. 몇 년 전에 아들이 설치해 준 건데. 그럼 한번 보러 가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래의 제안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런 기계에 밝은 나래가 있으니 든든했죠. 커피를 마저 마시고 나래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 도어벨을 살펴보니 나래는 금세 조작 방법을 찾아냈어요. 얇은 노트북까지 가져와서는 도어벨과 연결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뭔가 복잡한 글씨들이 주르륵 떴는데 저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다행히 어젯밤 영상이 저장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나래가 화면을 조작하자 어젯밤 현관 앞 모습이 나타났어요. 흑백 화면이라 잘 안 보이긴 했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너무 흐려서 정확히는 알 수 없었어요. 화질이 좀 안 좋네요. 잠깐만요. 프로그램으로 보정해 볼게요. 나래는 키보드를 열심히 두드리며 뭔가 작업을 했어요. 잡음 제거, 화질 개선, 이런 말들을 중얼거리면서요. 저는 옆에서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참을 작업하더니 나래가 갑자기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화면이 훨씬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들려온 소리. 철컥, 철컥. 분명히 뭔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가스밸브를 돌리는 소리같이 들렸어요. 할머니, 이 소리 들리세요? 가스밸브를 조작하는 소리예요. 나래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누군가 일부러 가스를 세게 한 거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봐요. 화면 가장자리에. 나래가 화면을 확대하자 희미하지만 사람의 그림자가 스쳐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키가 꽤 큰 사람 같았고 뭔가 도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가스를 열고 간 거예요. 나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역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한 거였구나.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영상 시간을 보세요. 나래가 가리킨 곳을 보니 새벽 4시 17분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새벽 4시에 깨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할머니가 깨기도 전에 이미 가스를 열어놨던 거예요. 바람 방향까지 계산해서 말이죠. 나래의 분석에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제가 잠든 시간을 알고 있었고 바람 방향까지 고려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할머니, 일단 이 영상은 제가 백업해 놓을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거든요. 나래가 영상 파일을 여러 곳에 저장하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이 참 든든해 보였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 진짜 무서운 건 이 사람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나래의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혼자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아는 분 중에 이런 일에 전문가가 계세요. 나래가 위로해 주려고 애썼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누군가 제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나래 같은 든든한 아이가 곁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용기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나래는 집까지 바래다 주고 갔어요.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라는 말을 남기고요. 콩이와 함께 있긴 하지만 밤이 되니까 다시 무서워졌습니다. 창문마다 커튼을 꽉 치고 문단속도 여러 번 확인했어요. 과연 오늘 밤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나래가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체구에 짧게 깎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50대 후반의 남자분이 함께였어요. 할머니, 최강수 아저씨예요. 작년까지 소방서에서 대장으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나래가 소개해주자 광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키가 170cm 정도 되어 보였고 군인 출신인 듯 꼿꼿한 자세였어요. 검정 재킷에 청바지를 입었는데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나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현장을 한번 보고 싶어서요. 광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믿음직했어요. 오랫동안 화재 현장을 다닌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광수는 먼저 현관 앞부터 꼼꼼히 살펴봤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전등으로 비춰보더니 뭔가를 발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광수가 가리킨 곳을 보니 바닥에 희미한 자국이 있었어요. 발자국 같기도 하고 뭔가 끌린 자국 같기도 했습니다. 이 자국들 어젯밤에 생긴 것 같네요. 그리고 광수가 코를 킁킁거리며 현관 앞 공기를 맡았어요. 소방관 출신답게 냄새에 민감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가스 냄새가 남아있네요. 보일러실로 가보겠습니다. 집 뒤쪽에 있는 작은 보일러실로 갔어요. 광수는 가스밸브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밸브가 살짝 열려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열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연 누출이라면 밸브 주변에 부식이나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여긴 멀쩡해요. 누군가 손으로 살짝 돌린 흔적이 있습니다. 광수가 손전등으로 밸브를 비춰보니 정말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하지만 미세한 기름때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방향으로 가스가 새었는데 광수가 바람 방향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어젯밤 바람 방향을 고려하면 가스가 정확히 어머님 침실 창문 쪽으로 불어갔을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광수의 전문적인 분석에 나래와 저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정말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구나. 그런데 광수 씨, 어떻게 밤중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둡지 않나요? 제 질문에 광수는 보일러실 주변을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봐요. 형광 분말이 묻어 있어요. 광수가 손가락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가루를 찍어 보였어요. 이건 야광 형광물질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공구에 발라놓으면 밤에도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한 거네요. 나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바람 방향, 가스 농도, 시간 계산, 모든 걸 고려했어요. 광수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정말 제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가스를 완전히 열지 않고 조금만 열었을까요? 나래의 질문에 광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아마도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갑자기 많이 세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세게 해서 천천히. 그리고 어머님이 잠들어 있을 때 폭발이나 질식이 일어나도록 계획했을지도 몰라요. 광수의 분석을 들으니 더욱 무서워졌어요. 만약 그날 밤 제가 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다행히 어머님께서 일찍 깨셔서 위험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콩이도 도움이 됐을 거예요. 개들은 가스 냄새를 사람보다 훨씬 잘 맡거든요. 그러고 보니 콩이가 그날 밤 유독 불안해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저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했던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CCTV나 추가 증거를 더 찾아봐야 합니다. 광수가 주변을 더 둘러보더니 배수구 근처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광수가 집어든 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녹슨 낚시 바늘과 검은 테이프 조각이었습니다. 이건 뭐에 쓰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 원격으로 밸브를 조작하는 장치를 만들 때 쓴 것 같아요. 밤중에 직접 만지지 말고 줄을 이용해서 돌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광수의 설명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말 교묘하게 계획된 범죄였구나. 어머님,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올 가능성이 높아요. 광수의 말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저희가 알았으니까 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함정을 놓을 수도 있고요. 광수의 든든한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나래와 광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죠. 과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광수는 아까 발견한 낚시 바늘과 테이프 조각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 했어요. 나래도 노트북을 다시 가져와서 뭔가 분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어머님, 이 낚시 바늘 좀 보세요. 광수가 작은 확대경을 꺼내서 낚시 바늘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녹이 쓴 작은 바늘이었는데 끝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이 바늘 원래 낚시용이 아니에요. 끝을 일부러 구부린 흔적이 있어요. 아마 뭔가를 걸어서 당기려고 한 것 같네요. 광수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구나. 그리고 이 검은 테이프, 절연 테이프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거죠. 밤중에 작업할 때 안전하게 하려고 쓴 것 같아요. 나래가 테이프 조각을 만져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테이프에 흙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래가 테이프를 햇빛에 비춰보니 희미한 지문 같은 자국이 보였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요즘 과학 수사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이런 작은 흔적으로도 범인을 찾을 수 있어요. 광수의 말에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죠. 이런 정교한 도구를 준비한 사람이라면 또 다른 계획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가스밸브를 돌렸을까요? 제 질문에 광수는 손전등과 함께 보일러실로 다시 갔어요. 가스밸브 주변을 더 꼼꼼히 살펴보더니 뭔가를 발견한 듯 손짓했습니다. 여기 봐요. 밸브 손잡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정말 밸브 손잡이 끝에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처음엔 원래 있던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최근에 뚫린 것 같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낚시 바늘을 걸고 실이나 철사로 연결해서 멀리서 당겨서 돌린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만지지 않고도 밸브를 조작할 수 있거든요. 광수가 실제로 낚시 바늘을 구멍에 걸어보니 정말 딱 맞았어요. 그리고 테이프는 아마 손잡이 부분을 감싸서 소리가 나지 않게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교묘해요. 이 사람이 누구든 전문가 수준이에요. 나래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때 나래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현관 철문도 한 번 더 자세히 봐봐요. 어제 영상에서 그림자가 철문 쪽을 만지는 것 같았거든요. 세 사람이 현관으로 나가서 철문을 살펴봤어요. 겉으로는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는데 나래가 스마트폰 후레쉬를 켜고 비춰보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봐요. 뭔가 반짝거려요. 철문 손잡이 부분에 아주 희미하게 빛나는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낮에는 잘 안 보였는데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니까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것도 형광 분말이에요. 광수가 확인해 보니
정말 야광 형광물질이었어요. 아까 보일러실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재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작업할 때 길을 찾기 위해서 미리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일러실까지의 동선을 표시한 거죠. 광수의 분석을 들으니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제 집을 몇 번이나 와서 미리 조사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제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나래가 제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정말 무서워. 언제부터 날 지켜봤을까?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알았으니까 대비할 수 있어요. 광수가 위로해줬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래가 집 주변을 더 돌아보더니 담장 근처에서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여기도 형광 분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지? 담장 아래 풀숲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이었는데 뭔가 용기 같은 것의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마 형광 분말을 담았던 용기 조각일 거예요. 작업하다가 떨어뜨린 것 같네요. 광수가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워서 봉지에 담았어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예요. DNA나 지문이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1시간 넘게 집 주변을 조사한 결과 생각보다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낚시 바늘, 테이프, 형광 분말, 플라스틱 조각. 각각은 작은 것들이지만 모두 모으면 범인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예요. 광수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단순히 집을 팔라고 재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니. 대체 왜 그럴까요? 이 작은 집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할머니, 혹시 최근에 이 집과 관련해서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누가 유독 관심을 보였다거나. 나래의 질문에 생각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바닷가 집인데.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다영과 주혁이 유독 집 매매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였던 게 기억났어요. 글쎄, 간병이 나고 부동산 중개인이 계속 집을 팔라고 하긴 했지만, 어머님, 혹시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광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영과 주혁이 서로 아는 사이라면, 그리고 뒤에서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일 다현이 또 온다고 했죠? 그럼 한번 떠봅시다. 나래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모습이 참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다현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떠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고요. 밤이 되자 광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나래는 제 집에서 함께 지내겠다고 했어요. 혼자 있기엔 너무 무서웠는데 나래가 있어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가 상황을 파악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나래가 위로해줬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어요. 과연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정말 다영과 주혁이 이 모든 일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반, 어김없이 다현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 바지, 그리고 환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예전만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날에는 미리 계획했던 대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연이 모르게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님, 오늘 오전 10시에 보일러 점검 기사분이 오신다고 말씀드렸죠? 다연이 평소보다 더 강조하며 말했어요. 목소리도 좀 급해 보였고요. 응, 기억해. 집에 있겠다고 했잖아. 네, 정말 꼭 집에 계셔야 해요. 기사분이 전체적으로 점검하실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다연의 말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확인하는 걸까요? 그런데 다연아, 그 기사분이 어느 회사에서 온다고 했지? 제가 슬쩍 물어보자 다연은 잠깐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대한가스안전공사에서 오신다고 했어요. 아, 그래. 그런데 작년에 왔을 때는 다른 회사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여러 업체가 번갈아 가며 오거든요. 걱정 마세요. 다연이 서둘러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제가 더 물어보려 하자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어제 부동산 주역 씨랑 더 얘기해 보셨어요? 아직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어머님,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다연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마치 실수한 것처럼 입을 다물었죠. 무슨 말이야? 요즘 어때서? 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다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가려 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다연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QR코드 화면을 다시 보여줬어요. 어머님, 어제 보여드린 기사분 연락처예요. 혹시 모르니까 저장해 놓으세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나래한테 부탁해 볼게. 나래요? 나래가 누구예요? 다연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 아래 카페에서 알바하는 아이야. 컴퓨터를 잘해서. 아, 그래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일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다연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래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누가 오셨나요? 나래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자 다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 간병인 윤다현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아래예요. 나래는 평소처럼 밝게 대답했지만 미묘하게 다연을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QR코드 얘기를 하셨다고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나래가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다연은 잠깐 망설였어요. 아, 굳이 그럴 필요는. 괜찮아요. 요즘 QR코드 사기가 많다고 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래의 말에 다연은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건네줬어요. 나래가 QR코드를 스캔하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 QR코드가 연결된 사이트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네요. 나래의 말에 다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요. 분명히 대한가스안전공사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건 개인이 만든 가짜 사이트예요. 회사 정보도 없고 연락처도 가짜고. 나래가 화면을 보여주자 정말 허술하게 만들어진 웹사이트였어요. 로고도 이상하고 글자도 여기저기 틀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가 당황해서 말하려는데 다연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뭘 함부로 이래저래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정보 침해라고요. 다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평소의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공격적인 모습만 남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확인해 본 것뿐이에요. 나래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급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었거든요. 간병인, 부동산, 그리고 가짜 점검. 모두 하나의 큰 각본이었던 거예요. 어머님, 저는 이제 가볼게요.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는 반드시 집에 계세요. 다연이 서둘러 나가려 하자 나래가 말했어요. 그런데 점검 기사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건 회사에서 직접 연락 온다고 해서 다연이 버벅거리며 대답했어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죠. 그럼 회사 이름이라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대한가스안전공사라고 했잖아요. 다연이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대답하고는 황급히 나가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습니다. 할머니, 이상해요. 완전히 가짜예요. 나래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어요. 대한가스안전공사에 전화해 봤는데 오늘 이 지역에 점검 계획이 없대요. 그리고 개별 가정에는 사전 연락 없이 가지 않는다고 해요. 나래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오늘 오전 10시에 오는 사람은 누구란 말이에요? 나래야, 그럼 우리 어떡하지? 할머니,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광수 아저씨한테도 연락하고요. 나래가 재빠르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달 동안 저를 돌봐주던 다연이 정말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있을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제가 당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함정을 파서 그들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비록 무섭긴 했지만 나래와 광수 같은 든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용기가 났어요. 할머니, 준비됐어요? 나래가 전화를 끊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실을 밝혀보자. 오전 10시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았어요. 과연 누가 올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제 자신을 지켜야 했어요. 그날 오후 광수와 나래, 그리고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오늘 밤 또 누군가 온다면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자는 것이었어요. 나래는 자신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양방향 마이크예요. 소리를 녹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나래가 작은 검은 상자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손바닥만한 기계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야간 카메라예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요. 광수도 자신이 가져온 장비를 설명했어요. 소방서에서 쓰던 전문 장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될까? 몰래 녹음하고 그러는 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어머님, 이미 어머님을 해치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정당방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가 있어야 경찰도 믿어주거든요. 광수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저도 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바람이 점점 거세졌어요. 일기예보에서 밤에 폭풍이 온다고 했는데 정말 창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이런 날씨에 또 누가 올까 싶었는데 오히려 범인들에게는 좋은 조건일지도 모르겠더군요. 바람 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못 들을 테니까요. 밤 11시쯤
콩이가 갑자기 귀를 세우며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더군요.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됐습니다. 할머니, 뭔가 와요. 나래가 이어폰을 끼고 마이크 소리를 듣고 있다가 속삭였어요. 정말 누군가 왔구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광수는 야간 카메라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2명의 사람이 저희 집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좀 작아 보였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분명히 남자와 여자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거세게 불었지만 나래의 마이크는 정말 좋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내일 아침이면 끝나. 남자 목소리였어요. 굵고 거친 목소리였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말 안전해? 들키면 어떡해? 여자 목소리는 다연이었어요. 제가 3달 동안 믿고 지냈던 간병인 다연의 목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걱정 마. 사고사로 처리하면 보험금은 우리 몫이지. 그리고 남자가 말을 계속하려는데 갑자기 콩이가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워워워 하면서 달래려 했지만 콩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얌전한 콩이가 이렇게 크게 짖는 건 처음 봤어요. 뭐야, 개소리야. 들켰나? 빨리 가자.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 다 녹음됐어요. 나래가 흥분해서 속삭였어요. 정말 중요한 증거를 잡은 거였죠. 그런데 보험금이라고 했네요. 할머니 보험에 누가 수혜자로 되어 있어요? 광수의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혜자는 아들 도윤이었거든요. 설마 도윤이도 이 일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 아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다음 날 아침, 광수는 어젯밤에 범인들이 도망간 길목을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봐요. 발자국에 형광 분말이 묻어 있어요. 정말 진흙 속에 희미하게 빛나는 가루가 섞여 있었어요. 범인들이 도망가면서 발에 묻은 형광 분말이 떨어진 거였죠.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범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래도 스마트폰으로 발자국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증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발자국이 마을 입구 주차장까지 이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차를 타고 갔나 봅니다. 주차장 CCTV를 확인해 보면 차량 번호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제 확실한 증거가 다 모였어요. 경찰에 신고합시다. 광수가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연이 정말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보험금 수혜자가 도윤이라는 게 자꾸 신경 쓰였고요. 할머니, 혹시 도윤 씨한테 연락해 볼까요? 이 상황을 알려드리고 나래가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만약 정말 도윤이 관련되어 있다면 아니야, 생각하기도 싫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어젯밤 녹음된 대화는 명백한 증거였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결심했습니다. 좋아, 경찰에 신고하자. 그리고 모든 걸 밝혀내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 도윤이 이 모든 일에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충격적인 진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바로 그 시각. 서울에서는 제 아들 도윤이 자신의 차 안에서 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검은색 소나타 운전석에 앉아서 핸드폰을 꽉 쥔 채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이는 올해 43이었는데 한때는 제법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건설업에 뛰어들어서 초기에는 돈도 좀 벌었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까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대요. 그날도 하루에 20번도 넘게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요. 도윤 씨,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자만 3천만 원이 밀렸는데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곧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요. 다음 주까지예요. 그때까지 안 되면 정말 안 좋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지고 도윤이는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업 실패 후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고 아내도 이혼하고 떠나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저 하나뿐이었는데 도윤이는 그동안 제게 말을 못했다고 해요. 자신이 이 모양이 된 걸 어떻게 어머니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도윤이한테 몇 달 전에 다연이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간병인이라고 하면서 안부를 물었는데 점점 이상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대요. 도윤 씨, 어머님 혼자 계신 것도 위험하고 집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차라리 팔아서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도윤이도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 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까요. 하지만 다연은 계속 물고 늘어졌대요. 집값이 지금 정말 많이 올랐어요. 팔면 몇 억은 될 거예요.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도윤 씨도 사업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도윤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는 아직 제게 해를 끼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그냥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모시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집 파는 걸 계속 거부하자 다연의 제안은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그날 밤 다연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도윤이는 차 안에서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있었다고 해요. 도윤 씨, 어머님이 계속 안 들어주세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고 했어요. 도윤 씨, 어머님 생명보험 수혜자가 누구예요? 저인데 왜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다연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 때 도윤이는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도윤 씨,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어머님이 계시는 한 집도 못 팔고 빚도 못 갚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다연이 계속 설득했지만 도윤이는 끝까지 거부했다고 해요. 하지만 다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가스 사고로 보이게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도 나오고.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어머니를. 도윤이가 소리쳤지만 다연은 차갑게 말했대요. 그럼 내일 모레까지 3천만 원 갚으실 수 있어요? 사채업자들이 가만히 놔둘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도윤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방법이 없었거든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도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언제까지 혼자 계실 수도 없고 차라리 편하게 입 다물어요. 도윤이가 화를 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절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도윤이는 차 안에서 한참을 고민했다고 해요.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어렸을 때 추억들도 생각나고. 하지만 빚쟁이들의 협박 전화는 계속 걸려왔어요. 도윤 씨, 내일까지예요. 안 되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 다연이 다시 전화했을 때 도윤 씨 결정하셨어요? 정말 안전하게 끝낼 수 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해요. 네,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는 눈을 감고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엄마. 그 순간 도윤이는 자신도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발을 들였던 거예요. 물론 저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죠. 제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었어요. 결국 돈 때문에, 절망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까지도 배신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된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죠.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 다현, 부동산 중개인 박주혁, 그리고 제 아들 도윤까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결말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광수는 새벽부터 와서 보일러실 가스를 무해한 시험가스로 바꿔놓았어요. 냄새는 나지만 절대 폭발하지 않는 안전한 가스였습니다. 날에는 컴퓨터로 뭔가 복잡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도어벨 영상이 마을 방송국과 연결됐어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온 마을에 생중계될 거예요. 나래의 설명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도 가능해? 요즘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로도 보낼 수 있거든요. 정말 신기한 세상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오후 3시 정각, 가짜 점검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벨이 울리고 모니터를 통해 보니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바로 부동산 중개인 박주혁이었어요. 목소리를 좀 바꾸려고 했지만 제가 알아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줬어요. 주혁은 작업복에 안전모까지 쓰고 왔는데 정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체를 안 저희에게는 다 보였죠. 보일러실이 어디에 있나요? 저기 뒤쪽에 있어요.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앞장서서 보일러실로 갔어요. 주혁은 큰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아마 범행 도구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보일러실에 도착하자 주혁은 진짜 점검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스 냄새가 좀 나네요. 혹시 며칠 전에도 냄새가 났었나요? 주혁이 슬쩍 떠보는 듯한 질문을 했어요. 네, 며칠 전에도 냄새가 났었어요. 아, 그럼 밸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주혁이 가방에서 뭔가 도구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주혁 씨,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말하자 주혁의 손이 굳었어요. 깜짝 놀라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박주혁 씨, 가짜 점검은 그만하고 진실을 말해요. 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야 들킨 걸 깨달았나 봅니다. 그때 현관에서 다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점검은 잘 되고 있나요? 다연도 왔구나. 이제 다 모였네요. 다연아, 이리 와봐. 제가 부르자 다연이 보일러실로 왔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지만 주혁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다연아, 이제 연기 그만해도 돼. 우리 다 알고 있어. 제 말에 다연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평소의 친절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 그리고 제가 말을 계속하려는데 주혁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제 끝났어. 어차피 들킨 거 그냥 끝내자. 주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다연이 말렸어요. 아니야, 아직 괜찮아. 증거가 없잖아.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온 마을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요. 증거 없어? 어젯밤 너희 대화 다 녹음되어 있어.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게 녹화되고 있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정말로 그때 마을 방송에서는 저희 집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거죠. 거짓말이야. 다연이 소리쳤지만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차가 오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도망갈 곳도 없어. 주혁과 다연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였어요. 내 아들이 왔구나. 나는 그때 내 아들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참담한 심정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이가 보일러실까지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고민했나 봅니다. 엄마, 미안해. 도윤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도윤아, 왜 이런 짓을 했니? 엄마, 난 그냥 살고 싶었어.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 도윤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죽여서 해결하려고 했다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광수가 미리 연락해놨던 거예요. 모두 손들어. 경찰관들의 외침에 주혁과 다현 그리고 도윤이까지 모두 체포되었어요. 도윤이는 끝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도윤아, 잘못은 잘못이야.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해서 봐줄 수는 없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 아들이라도 잘못된 일은 잘못된 거예요.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도윤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다현은 석 달 동안 저를 돌봐줬던 사람이고 도윤이는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하지만 선택은 그들이 한 거였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래와 광수가 제 곁에 있어 주었지만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바닷바람이었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제 눈물을 훔쳐갔어요. 마치 모든 슬픔을 가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나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지만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정의는 지켜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콩이와 함께
그리고 나래나 광수 같은 좋은 이웃들과 함께요. 때로는 외롭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아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낫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도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고 바람은 여전히 시원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